미국 대선일이 현지 시각으로 11월 3일 화요일이니까 대선 경주가 거의 골인 지점에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예, 남의 나라 대선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상징성이 워낙 크고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참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을 이끌고 있는 유혜영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문자가 막 들어왔는데요. 김미정 님이 유혜영 교수님 팬인데 하이킥에서도 함께해서 기뻐요. 와, 팬 많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치학 교수시고 그리고 뉴욕 대학교 교수시다 보니까 뭐 더더욱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 관심이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선거 개표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요? 특이하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일을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정치학 안에서도 미국 선거가 제 전공이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긴 하는데 이번 선거는 뭐 정치학자가 아니어도 미국 사람이 아니어도 워낙 관심이 가는 선거여서 많은 분들이 더더욱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동국 선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랜 동안 하고 있다는 거. 유혜영 교수님도 대단히 성공한 분이네요. 성공한 정치 덕후? 정치 덕후?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러네요. 예, 행복해 보이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 보니까요, 계속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뭐 상당히 앞선다, 조금 좁혀졌다, 또 앞선다 이러고 있던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조 바이든 후보가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는 가끔 뭐 플로리다 주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그러면 마치 이 여론조사가 판세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전역을 놓고 보면 바이든 후보가 한 9%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오차범위 바뀌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최고 경합주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2% 내외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2% 내외는 오차범위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주는 예측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의 특징은 사실 이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차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같은 이제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트럼프가 앞섰다 바이든이 앞섰다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 후보가 꾸준히 앞섰다. 하지만 몇 개 그 경합주에서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여전히 교수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좀 이렇게 걸리는 게 뭐냐면 4년 전 경험이잖아요. 4년 전에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샤이 트럼프, 겉으로는 표현 안 하면서 속으로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이 극우적인 주장들을 막 좋아하는 백인들이 투표에 나서고 그리고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겨도 이 미국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경합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샤이 트럼프들이 나와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런 걱정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될 거라고 이제 거의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놀라운 선거 결과였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트럼프 지지자가 원래 많았는데 여론조사에서 안 잡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잡혔냐면 트럼프를 그 당시에 2016년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미국 정치에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들과는 굉장히 다르고 많이 다르죠. 뭐 인종주의 발언을 했다라든지 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는 지지를 해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거나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2020년 선거에선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 게 트럼프가 2016년에는 이제 변두리에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2020년에는 주류 정치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이상 뭐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거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나 뭐 누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16년보다는 샤이 트럼프 지지자 때문에 여론조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야말로 대선 레이스의 막바지인데요. 지금 두 후보는 어떤 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방송국 오기 전에 각 후보 캠프 웹사이트에 가서 일정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주 중에서 6개 주를 가져왔거든요. 네. 네, 거기가 이제 뭐 위스콘신, 미시간, 아이오와 이렇게 러스트 벨트라고 이제 미국의 그 중부에 있는 주들인데 예. 이 주들에서 굉장히 유세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그 뉴햄셔나 메인과 같이 그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작은 네. 그런 주들에도 가고 있더라고요. 오호.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 미국에는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그 다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두 후보가 뭐 268대 268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상황일 때 이제 뉴햄셔나 메인처럼 아주 작은 선거인단이지만 가져오게 되면 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들도 가서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트일 텐데요. 네. 정말로 그 뉴햄셔나 메인이 그러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주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허. 트럼프 캠프에서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하나의 한 표라도 더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 근데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햄셔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근데 그 주를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졌는데 3,000표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네,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펜실베니아, 뭐 미시건 이런 데 가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 스케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조지아나 네. 텍사스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수. 뭐 그렇죠. 예. 공화당 성향의 주를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오. 선거 마지막에.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 할까? 위험한 도박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정말로 조지아랑 텍사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예. 오차 범위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기면 그냥 대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지아와 오. 텍사스가 이제 오차 범위 2% 안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 선거가 있어서 혹 뭐 설사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를 이기지 않더라도 상원 후보. 그렇죠. 거기에 아하. 이제 지원 유세를 가서 네. 민주당 상원의원이 당선이 되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승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민주당 후보가 선거 일주일 전에 가지 않았던 아하. 조지아나 텍사스를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이 대선이 마치 스포츠 경기 같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긴 한데 네. 문제가요.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이 폭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뭐 친트럼프 반트럼프 시민들 간에 막 폭력 유혈 사태가 보이는데 과거에도 그랬나요?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뭐 지금도 뭐 폭력 사태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긴 하지만 예. 그게 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물론 우리가 미국 선거를 앞두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혹은 선거 결과를 두고 폭력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하죠. 전대미문의 상황인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과거에 뭐 지지자들끼리 선거 결과를 두고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제 엘고어 부통령과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 예. 그때 굉장히 박빙이었잖아요. 완전 박빙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를 두고서 뭐 고어의 지지자들과 부시의 지지자들이 서로 뭐 시위를 한 적은 있지만 아하. 지금처럼 뭐 아주 폭력적인 예.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엘고 후보가 아니다 내가 승복하마 이렇게 해서 쿨하게 넘겨줬었잖아요. 뭐 쿨하게 넘겼다고 할 수 있고 왜냐면 대법원에서 이제 재검표를 중단하고 음흠. 플로리다는 조지 부시가 이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자, 지금 또 하나 이제 뜨거운 곳이 사전 투표 현장입니다.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도 지금 현재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현재까지 이미 참여한 사전 투표 유권자가 4년 전 대선 당시 전체 사전 투표 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사전 투표를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가를 보면 2016년 선거에서 미국인의 한 1억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10월 25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사전 투표를 마친 미국 유권자가 7,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 투표를 한 사람의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투표를 마쳤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주요 경합주에서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여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꺼려하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투표소에 가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고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투표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은 공무원분들이 하시지 않나요? 네네.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자원봉사자들이 하거든요. 우리도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계시고 공무원들 계시고 그러신가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시는데 네. 이 투표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50% 이상이 65세 이상 이제 시민들이에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분들이 사실 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투표소에서 일을 하겠다는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하. 그다음에 또 이제 공간도 문제인 게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을 투표소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투표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사람들이 투표날 가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 아하.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투표하는 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히스패닉이나 흑인 유권자들처럼 하루 종일 일을 더 해야 되고 예. 휴가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번 선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라고 해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많은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아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거다. 이번 선거 중요하다. 그걸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사 주간지 타임. 네. 97년 역사인데요. 네. 97년 역사상 처음으로 표지에 그 타임이라는 글을 없애고 vote, 투표하라를 넣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투표율을 실제로 올릴까요? 많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선거가 역대 예. 그 가장 높은 투표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번 선거 이전에 지난 50년간 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존 F 예. 케네디 말고 2008년. 2008년. 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그렇습니까? 당선될 때 와. 투표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지난 50년간을 봤을 때.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투표율이 61.6%였어요. 60. 네, 와. 61.6%면 사실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높은 높지 건 않죠. 예,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7년 한국 대선 투표율을 봤더니 77%가 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투표하기 전에 이제 뭐 먼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투표율이 낮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정치학자들이 예상하는 거는 투표율이 62% 이상 나올 거다. 아하. 그래서 역대 지난 50년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면 오바마 후보는 민주당 후보였고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 이런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제 생각에는 바이든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제 세대별로 예.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네. 젊은 유권자들, 29세 이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예. 65세 이상 유권자들은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데 두 이제 세대 간의 투표율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예를 들어서 29세 이하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65세 이상은 75%까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평소에 계속 투표하던 사람은 영향을 뭐 거의 받지 않고 평소에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제 생각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고 이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만 봐도 민주당 성향이 52%, 공화당 성향이 26%. 근데 예. 이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사전 투표하지 말라. 뭐 여기에 뭐 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 계속했죠. 선거 예. 당일날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네. 또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칫하다가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아하. 선거 당일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하면 모든 사람이 끝까지 거기 서서 투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안 해. 그럼 그렇죠. 돌아가 버리고. 그런 면에서 어허. 투표율이 높으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아하. 네. 자,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이에요. 네. 그 조그만 빌미 예를 들어 개표가 지연된다 혹은 뭐 사전 투표함에서 어떤 뭐 이상이 발견됐다 이런 한두 가지를 빌미로 삼아서 투표 결과에 대해 개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선거 결과가 얼마나 이제 한 후보가 크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미국은 시간대가 4개잖아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네. 동부 시간, 중부 시간 쭉 이렇게 서부 시간. 있는데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동부 시간대에 있는 플로리다랑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엄청난 경합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투표소가 빨리 닫히고 결과도 가장 먼저 나올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크게 이긴다. 네. 이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선거 부정을 가지고서 굉장히 이렇게 진한하게 소송을 가져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는 거는 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금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2%가 안 되는데 예. 펜실베니아 이쪽은 3%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결과를 보면 예.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크게 이길지를 아는 건데 음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결과를 보고서 만약에 크게 이긴다 하면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뭐 소송까지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선거 당일날 결과만 가지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이제 미리 공표해버리고. 그렇죠. 공표할 아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지자들에게 예. 사전 투표하지 말고 선거 당일날 아하. 투표하라고 하니까 투표 당일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과 성격상 예상 가능 시나리오 같이 들리는데요. 0618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더 힐에서 확정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힐이란 게 미국 의회에서 캐피털 힐에서 발행하는 전문지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 의회에서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신문사인데 미국의 의회나 워싱턴 DC 정치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언론사이긴 한데 아하, 예. 제가 사실 더힐에서 확정적으로 트럼프 당선 예상했다는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커멘트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보고 예. 어떤 근거에 기반을 해서 그런 내용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서 그러게요. 어떤 근거로? 네, 근데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의 주요 언론사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사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네. 저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심지어 친공화당으로 알려져 있는 폭스뉴스도 네. 사실상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네. 이제 많은 코멘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부정적이라기보다 선거 네. 지금 판세가 워낙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뭔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좀 어려운 상황. 얘기할 수 트럼프 없는. 대통령. 네. 아하. 자, 그러면 이제 불복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동부 먼저 열리는 경합주에서 확실하게 바이든 승리가 나오면 불복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죠. 예, 빌미를 좀 준다든지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2000년 대선의 경험 때문에 예. 이런 이야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2000년 경우는 이제 모든 주에서 결과가 정해지고 플로리다에 이제 25개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두고서 네. 굉장히 이제 이 소송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2000년 이후로 공화당은 이걸 차근차근 사실 준비를 해왔어요. 네.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법원 누가 판사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하. 사실 지난 20년간 공화당이 해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굉장히 뭐 낮은 수준의 법원부터 항소법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법원까지 예. 공화당 성향의 판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박빙이니까 예. 결과가 너무너무 박빙이에요. 그리고 네. 우편 투표가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우편 투표를 언제까지 도착한 걸 우리가 유효표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면 이제 그 주의 대법원 네. 각 주의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고 그게 또 이제 누군가는 항소를 하겠죠. 예. 그럼 항소법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항소법원 결과를 반대하면 대법원까지 이제 연방 가는 대법원. 네. 네. 그런 시나리오가 쭉 펼쳐질 것 같고 제가 또 우려하는 거는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때 지지자들에게 어떤 시위를 부추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유혜영 교수와 계속 미국 대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대학교 유혜영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판세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불복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불복할 경우 불복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잠깐 끊어서 다시 한번 만약에 불복한다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게 되죠? 네, 이제 불복을 하면 이제 소송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이 불복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권력이 딱 이양되는 게 1월 20일 낮 12시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에게 권력이 이양이 됐는데 바이든 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서 안 나가겠다. 그런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불복이라는 거는 이제 11월 3일 날 선거를 하고 네.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안에 네, 소송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불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법원을 통한 소송이죠. 아하. 네. 그래서 각 주의 그 법원들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케이스들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하. 선거가 굉장히 뭐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굉장히 또 복잡하게 미국 역사에서 없었던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이요. 엊그제 에이미 코니 베럿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그렇죠? 네.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세가 보수 절대 우위 이렇게 재편이 됐는데 그 전에 지명을 한다 안 한다 할 때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것이 이러한 선거 불복 등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을 유리하게 꾸미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그러니까 부시 고어 예. 그 이제 사건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 뭐 둘 다 이제 법원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2000년에 사실 부시 대통령이 된 이유가 그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지금 플로리다에서 재검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 했는데 판결이 5대 4로 지금 재검표를 멈추고 현재 결과대로 플로리다 그 선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결정이 5대 4로 났는데 네. 5명의 보수적인 법관들은 이제 부시 대통령 편을 들어준 거고 네. 4명의 진보적인 법관들은 이제 엘고어 쪽에 섰던 거죠. 그래서 하하. 그 경험을 통해서 공화당은 대법원의 이런 이념적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비난을 듣더라도 네. 유권자들의 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거 전에 이제 보수적인 법관을 대법원에 임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비판하는 게 예.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해에도 사실 공석이 하나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임명하려고 할 때는 공화당이 극렬히 반대했거든요. 내로남불. 그렇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안 된다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꾼 거죠. 미국에도 정치의 내로남불이 우리 못지 않네요. 예,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보수 강세인 텍사스주 등을 아주 열심히 방문하고 있다. 그게 물론 이제 확 판세를 뒤집는 그런 모험적인 것도 있겠지만 상원 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대선 못지않게 상원 하원 이 의회의 양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소위 블루 웨이브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세요? 이제 저희가 편의상 미국 대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대통령을 뽑는 것과 동시에 미국은 2년마다 하원의원 선거를 다 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은 상원의원이 100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35명이 이제 이번에 선거에 임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거의 99%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뭐 다른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상원의 구도를 보면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3명을 세 자리를 가져오면 다수당이 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상원 지도를 놓고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공화당이 상원도 계속해서 다수당이 될 거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지만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또 조 바이든 후보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확률이 현재는 더 높고요. 특히 이제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뭐 메인, 코네티컷 이런 데서 공화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원의원 그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이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벌써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384 하나님, 트럼프가 떨어져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조옥선님, 그래도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더 편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막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요. 하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누가 돼야 한국에 좋은 거야?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되든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혹은 또 이제 이 후보가 돼서 펼칠 정책이라든지 네. 그거에 따라서 뭐 중국,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무수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가 되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말하는 거는 오히려 본질에서 좀 벗어난.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아하.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 캠프, 트럼프 캠프에서 대북 관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가진 입장이 무엇인지. 왜냐면 네.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거를 의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 그렇죠. 있는 참모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보좌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써왔던 뭐 글이라든지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누가 될 것인가. 네. 이 방송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 전문가시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아,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제가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제가 예측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저는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크게 이길 것 같다. 크게 이길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선거인단 한 359명 정도? 와. 네, 그 정도로 그건 이기지 엄청난데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박혜란님 문자 너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오늘부터 팬 하겠습니다. 이래서 유 교수님의 팬이 많아졌군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